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할 KCGI 자사운용 목대균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고요. 증권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우증권에서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3년을 있었고요. 15년 동안 미래에셋 자사운용에서 펀드를 운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G2 이노베이터라고 미래에셋 자사운용의 플래그십 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또 운용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인도에서 1년 근무를 했습니다. 현직 매니저로서는 아마 실제로 오피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운용을 해봤던 최초 1세대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동남아 시장을 커버를 잠시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금융위기가 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저는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운영본부를 만들어가지고 글로벌 그레이 컨슈머 펀드 그런 펀드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운용을 하는 가운데 제가 궁금증이 뭐였냐면 중국을 어떻게 하면 잘 커버할 수 있을까? 2014년에 저희가 중국 커버하려고 북경대, 칭화대 나온 친구들도 뽑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17년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북경대학교 석사과정 이그제큐티브 MBA라고 있습니다. 보통 사장님들, 공산당 간부들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국가발전연구원이라는 데서 저는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7년, 19년까지 있었고요. 중국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을 중국어로 제출했고요. 중국어로 논문 검수를 받았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말씀드린 이유가 당연히 영어는 할 수 있고요. 중국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을 갖다 넘나들고 저희는 아시아 쪽, 동남아 쪽에 대한 익스포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는 미래에셋 자사운용에서 저랑 같이 G2 이노베이터를 운용했던 친구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CGI 자사운용 최근에 이제 1년 반 전에 저희가 메리츠 자사운용을 인수를 하고 지금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 글로벌에 가난한 글로벌 투자에 가난한 전문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요새 투자를 생각보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에 대한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좋은 지혜를 갖다가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2024년 어땠냐? 글로벌에서는 미국이 단연 압도적으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 떠들썩한데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게 뭐냐? 이 고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숲이 좋았습니다. 워낙 숲이 좋다 보니까 모든 게 잘 되는 상황이었고요. 한국은 어땠냐? 나무가 몇 개 좋았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인도, 일본 좋은 나무들은 있었습니다. 숲은 안 좋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대체적으로 다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지역은 그래도 좋은 나무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속될 것 같냐? 2025년에도 조금 나무들이 좋은 쪽을 저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한국 투자하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 심합니다. 차라리 미국 투자할 걸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11월 15일 기준 수익률입니다. 이후로 한국이 더 부진하죠. 미국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우리가 달러와 미국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환율 해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X 효과를 포함한 걸 보시게 되면 파란 색깔을 보시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수익률 격차는 40%를 넘습니다. 그 얘기즉슨 뭐냐면 내가 미국에 투자했었으면 한국 투자한 것보다 수익률이 40%가 더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는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3년 평균으로 봤을 때 300% 정도 올랐던 종목들이 되게 허다합니다. 자, 중국도 그렇게 욕하고 있는데 200% 정도 3년 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다 하락한 게 아닙니다. 200% 오른 종목도 있고요. 1년에 보게 되면 100% 오른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떨어진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한국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불평합니다. 한국 평균적으로 떨어졌네 10%. 그런데 1년 사이에 200% 오른 종목이 또 있습니다. 한국도 100%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 3년 봤을 경우에 500% 오른 평균적으로 500%가 올랐습니다. 하락 평균적으로 70% 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미국이 잘 나갑니다. 좋습니다. 인덱스 투자했을 때 미국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별 종목 투자했을 때 한국도 괜찮은 종목들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있고요. 좋은 나무를 갖다 고를 수 있는 해안이 있다고 하면 액티브 펀드에서는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025년 어떨 거냐? 2025년 미국은 숲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합니다.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딱 남았는데
그 양반이 가져올 정책은 뭐냐 하면 미국의 성장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정책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투자하고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다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난리예요. 어제자 뉴스를 보게 되면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가져가서 혹은 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지금 날린 데가 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숲이 좋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는 조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금리 지금 내리겠다고 한 추세를 갖다가 역전시킬 만큼 아직은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상태거든요. 물가는 나중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내년 후 정도의 그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예, 미국은 괜찮다. 이미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은 엉망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성장률이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난리죠. 올해 9월달 이후에 중국이 변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경제 성장을 높이겠다. 지금 난립니다. 그리고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와요. 그러면 관세를 올린다네, 중국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겠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총알을 갖다 계속 준비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 경기 부양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장은 좋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막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다. 답답한 건 좀 한국이죠. 답답한 건 한국은 그 2% 경제 성장률인데 하향 조정됐고요. 지금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럽습니다. 정책 성이 어떻든 간에 성장률은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내년도에 재정 정책을 써야 됩니다.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재정 상황을 봤을 경우에 한국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써야 되고요. 경제 성장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내년도 초반에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설문조사할 때 80%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금리 인하 해야 되고요. 재정정책 써서 성장을 갖다가 업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한국은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 숲은 안 좋다. 예, 중국도 숲은 안 좋아요. 그러나 나무가 향후에 그래도 쓸만한 나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여기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 제가 4년 전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도 투자자를 모시고 얘기했을 때 비슷한 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변하지 않는다. 예정된 미래라는 얘기죠. 계속 오고 있다. 정도가 좀 심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선진국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이번에 대통령, 민주당이죠. 물러났습니다. 나이가 80대입니다. 예. 트럼프 오시죠? 나이 70대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선진국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흥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중국도 고령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참 그래도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죠. 예,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점차 저축하기보다는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소비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부채가 엄청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여러분들 받으셨겠지만 정부에서 돈을 나눠줬습니다. 미국도 돈을 나눠줬고요. 예, 엄청 그러다 보니까 부채 부담이 많이 생긴 상황이고, 지금 미국의 부채 부담이 어느 정도냐 하면 국방비 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이제는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향후에 미국 대통령의 가장 큰
골칫 덩어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되게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자 보시면 인구는 점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그런데 빚은 많아. 참 세상이 복잡하네. 근데 지금 휴대폰들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지금 다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 2007년에 이제 아이폰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맨 처음에 들고 왔을 때 저게 뭐냐? 라고 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요새 인공지능이라고 난리예요. 챗 GPT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뉴스에서 잠깐 보셨는데 저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속도가 너무 빨라요. 2022년 말에 챗 GPT라는 게 2022년 정확하게 11월입니다. 예, 챗 GPT라는 게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장 빠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요거보다는 지금 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예. 1억 명 도달할 때까지 엄청나게 짧은 시간 내에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애널리스트들 요새 검색시키면 네이버로 검색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 챗 GPT로 시킵니다. 찾아봐라. 예. 예전에는 챗 GPT 이전엔 뭘로 검색했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로 검색했습니다. 그전에는 뭘로 검색했을까요? 네이버로 검색을 했습니다. 이제 검색의 시대가 바뀌고 있다. 기술도 변화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럼 전 너무 빠른데 저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예, 대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 오픈시키고 개방시킨다고 하면 조금 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뭐 AI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 막 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 동네 아주머니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엔비디아 사면 되냐? 작년 10월 달에도 그 얘기가 단연 화두였습니다. 지금도 그러세요. 요새는 테슬라로 옮겨졌습니다. 주가 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며칠 전에 그 강아지 산책시키는데 브로드컴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바고라고 하십니까? 예, 브로드컴 급장하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브로드컴을 여쭤봐요. 너무 빠르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나왔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모른다 딱 얘기하시면 가장 핫한 주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같이 좀 얘기해 보시고 내가 지금 시대에 조금 뒤떨어졌나? 혹은 내가 정보가 지금 업데이트 안 되고 있나? 한번 반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챗 GPT를 갖다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 옛날에는 미국 기준으로 한 100가정의 1년 전력 소모량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챗 GPT-4가 나왔어요. 업데이트된 게. 이거는 5,000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 소모량이 필요한 겁니다.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전력 소비가 상당히 많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 금액도 엄청 급증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전력 소비량 추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 될 거냐? 이 좋은 면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다. 그 어두운 측면은 전력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네? 2022년 대비 지금 현재 전력 소비량이 인공지능이 소비량,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하는 양이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제 올해 혹은 2025년이겠죠. 2025년이나 26년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 소비량 그럼 얼마 될 거 같냐? 전 세계. 일본이 소비하는 양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가 생산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본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죠? 예, 오사카의 우리 멋진 네온 사인들 그리고 도쿄의 화려한 밤거리, 긴자거리 기억나실 텐데 일본 전체 인구 꽤 많습니다. 1년 동안 소비하는 전력 소비량을 갖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소비해야 됩니다. 이거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과연 나아갈 수 있느냐? 저 전력 소비량을 갖다가
우리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었던 전력까지 다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가동시켜야 되는 거고, 석탄 발전소를 다시 가동시켜야 되는 거, 송배전 시설을 갖다가 다시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현대화시켜야 되죠. 한국이 그 부분에서는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부분이 전력 쪽입니다. 2024년 올해 저기 가장 큰 화두가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예, 미국 대통령 누구 되냐에 따라서 뭐 희비가 엇갈렸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운데요. 리더가 바뀐다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국가의 리더, 한 회사의 리더, 혹은 뭐 펀드를 운용할 때 누가 운용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미국 또한 앞으로 그 리더십이 변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 딱 그 문구로 얘기하자 그러면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예.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주 선택적으로 투자를 잘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2025년 시장 전망 한마디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템플턴 경이라고 옛날에 투자를 잘 하셨던 분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강세장은 이제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 2023년부터 강세장이 다시 시작이 됐죠. 대한민국에. 전 세계도 그랬습니다. 회의 속에서 자랐고요. 그다음에 낙관 속에서 지금 성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복 속에서 죽는다. 요새 미국 사람들 너무 행복해 보여요. 비트코인 때문에 행복하고요. 미국 주식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는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고, 너무 과하면 또 너무 과했으면 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와 있냐? 저희는 여기와 여기 어딘가 예 있을 수 있다. 글로벌은 저기 어딘가에 한 번은 있다. 다음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럼 끝이냐? 아닙니다.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남들이 또 아니라고 했을 때 다시 또 비관 속에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이제 맹신까지 맹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 오케이.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 브로드컴을 여쭤보고 계시다고. 예, 저희가 브로드컴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제는 뭐 웬만한 주식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엄청 비쌉니다. 아직은 계속 달리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에서 미리 내릴 필요는 없죠. 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파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굳이 미리 나올 필요는 없어.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될 부분이 몇 개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사적으로 상당히 비싸고요. 모든 지표를 봤을 때도 상당히 비싸 보인다. 조정이 있다고 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조정이 시장이 끝나는 조정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유념해 놓고 한 방에 사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사시더라도 그게 저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있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라. 저희는 대형주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안 오른 중소형주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숲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토양이 좋습니다. 성장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안 자란 나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 골라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시가총액 10개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그거 빼놓고는 안 오른 기업들이 허다합니다. 미국에도. 그런 기업들 찾아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익을 갖다 봤을 경우에도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밋밋한데 중소형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익들이. 시장은 주가가 오를 만한 거, 이익이 올라갈 만한 걸 투자하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저희는 그걸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펀드에서는 그런 기업들 찾아서 투자하는 쪽으로 조금씩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